내 16번째 생일 파티는 원래 화려해야 했다. 강남의 우리 집 펜트하우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친구들의 웃음,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이라 어머니가 주최한 완벽한 밤. 그런데 나는 3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난간에 기대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이 기울어졌다. 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아래 콘크리트 바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이미 하반신 감각이 없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골든 타임은 6시간입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마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어머니는 동의서 앞에서 펜을 쥐었다가 내려놓았다. 위험하대요. 자연 치유를 기다려보자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침대에서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이 낯설었다. 그날 밤, 내 병실 기록지 맨 아래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보호자 변경 신청 새 보호자 최승호.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아버지 회사 협력업체 대표인 그 남자였다. 나는 아직 미성년자라 보호자 변경은 법원 허가가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서류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당시엔 그저 고통과 배신감만이 내 몸을 채웠다. 수술은 결국 늦어졌다. 48시간 뒤 응급 상황에서 간신히 진행됐지만 신경 손상은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허리 아래를 영원히 잃었다. 재활병동으로 옮겨진 날, 어머니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전해준 말 한마디뿐이었다.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그때부터 나는 말하기를 줄였다.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 최승호 씨가 처음 병실에 나타난 건 내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정장 차림의 부드러운 미소. 민지야, 앞으로 내가 법적 보호자야. 걱정 마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워 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어머니가 예전에 선물했다는 그 디자인을 기억했다.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장애인 전문시설로 나를 보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해외에 있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시설에서 나는 매일 거울을 보았다. 예전에 나, 발레 학원에 다니던 나, 친구들과 한강에서 자전거 타던 나는 사라졌다. 대신 남은 건 차가워진 눈빛과 끝없이 되뇌는 질문 하나뿐이었다. 왜 어머니는 나를 포기했을까? 시설 생활은 기계적이었다. 아침 7시 기상, 물리치료, 작업치료, 점심, 다시 치료, 저녁, 취침.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나는 점점 조용해졌다. 말수가 적어질수록 머릿속은 더 시끄러워졌다. 어머니의 얼굴, 최승호의 미소, 떨어지던 순간의 바람소리가 밤마다 찾아왔다. 나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설 컴퓨터실에서 허락된 시간 안에 뉴스, 기업 정보, 법률 자료를 검색했다. 어머니와 최승호의 관계는 이미 업계에서 소문이었다. 아버지 회사와 최승호의 회사가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 내가 사고를 당한 직후. 아버지가 귀국한 건 내가 시설에 들어간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울었다. 처음 봤다. 그 강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미안하다. 민지야. 내가 몰랐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별거 상태였다.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어머니가 주장하는 재산 분할 조건 중 하나가 미성년 자녀 양육권 포기였다. 나는 그 조건의 일부였다.
아버지는 나를 시설에서 데려나오려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자가 최승호로 변경된 상태였다. 어머니 측 변호사는 나이의 장애로 인해 전문시설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어머니 편을 들었다. 나는 아버지와 한 달에 한 번 감시인 동행하에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둘러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아직 나는 약했다. 몸도,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했다.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만. 대입 검정고시, 법학 서적, 재무제표 읽는 법, 심리학 논문. 나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건 지식뿐이었다. 최승호는 가끔 시설에 찾아왔다. 선물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민지야, 엄마도 곧 오실 거야.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시선의 방향까지. 그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착한 새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손에 묻은 어머니의 향수 냄새를.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가 급히 삭제된 흔적을.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혼자.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이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확인. 대학에 들어간 건 20살 때였다. 법학과. 장학금과 아버지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나는 어머니와 최승호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은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 연예인도 초대된.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당연했다. 어머니는 이제 최 부회장 부인으로 불렸다. 최승호의 회사가 아버지 회사와 합병되면서 규모가 2배로 커졌다. 아버지는 경영권을 잃고 소수주주로 밀려났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약점, 세금 포탈 의혹 자료를 최승호에게 넘겼다. 나는 인턴으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할당 채용이었다. 처음엔 동정 어린 시선이 싫었지만 곧 그걸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게 내 무기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 아버지 회사의 세금 포탈 의혹. 자료는 내가 직접 모은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과거에 최승호에게 넘겼던 그 자료의 사본을 아버지의 오래된 비서에게서 입수했다. 조사 결과 벌금이 부과됐다. 최승호 쪽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주가는 흔들렸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연락을 한 건 그때였다. 민지야, 너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 단어. 어머님이 그녀를 찔렀다. 나는 알았다. 전화가 끊긴 뒤 그녀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언론이었다. 익명 인터뷰 요청을 한 기자에게 장애인 시설에서 자란 미성년자가 보호자 변경으로 가족과 분리된 사례라는 주제로 자료를 넘겼다. 실명은 숨겼지만 사건의 세부 사항은 정확했다. 기사가 나가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최승호 부부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어머니의 표정은 창백했다. 나는 그 회견을 실시간으로 봤다. 휠체어를 탄 채 모니터 앞에서. 어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그 아이를 최선으로 생각해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쾌감을 느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법률사무소에서 정규 변호사가 된 건 26살 때였다. 나는 장애인 권익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왔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성 변호사, 감동적인 스토리. 사람들은 내가 극복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아이러니였다. 나는 그 이미지를 이용했다. 최승호의 회사에서 발생한 장애인 고용차별 사건을 맡았다. 원고는 내 의뢰인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발굴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소송에서 이겼다. 배상금은 컸고 회사 이미지는 추락했다. 최승호는 변호사 비용으로 수억을 썼다. 어머니가 직접 찾아온 건 그 소송이 끝난 뒤였다. 사무실로.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민지야, 그만해.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뭐를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처음 들었다. 어머니의 변명. 너 아빠가 나를 오래 학대했어? 폭력적이었고. 최승호는 나를 구해줬어.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지 않았다. 나는 기억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리 지른 적은 있어도 손댄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그래서 나를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병원 서류 사본을 꺼냈다. 보호자 변경 신청서. 그녀의 서명과 최승호의 이름이 나란히.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최승호의 약점은 돈이었다. 그의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서류 조작 의혹을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증거는 내가 직접 입수한 내부 문건이었다.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승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 은행은 대출 회수를 압박했다. 어머니는 공황 상태였다. 나를 찾아온 건 마지막이었다. 제발 그만해. 다 잃을 거야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로 느꼈다. 약한 인간으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녹음 파일, 사고 당일 밤, 어머니와 최승호의 통화 내용. 수술 동의하면 위험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날 터였다. 나는 그 파일을 검찰에 넘겼다. 살인미수 혐의로. 어머니와 최승호는 동시에 구속됐다. 언론은 난리가 났다. 장애 딸 버리고 재혼한 어머니, 살인미수 피의자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도배했다.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증언했다. 차분하게, 감정 없이, 사실만. 최승호는 징역 8년, 어머니는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없이 회사도 파산했다. 아버지는 경영권을 되찾았고 나에게 모든 걸 넘기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었다. 어머니가 수감된 지 2년째 되는 날, 나는 교도소를 방문했다.
마지막 면회였다. 그녀는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민지야 목소리가 작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봤다. 예전의 아름다운 어머니는 없었다. 남은 건 패배한 인간뿐이었다. 면회실을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긴 걸까? 복수는 완성됐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다. 명예, 돈, 자유. 하지만 나도 뭔가를 잃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기억, 가족이라는 환상, 그리고 나 자신의 일부.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렸다. 휠체어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난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16살 그날 떨어지던 순간의 하늘과 똑같았다. 그때와 다른 건 하나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승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추락의 시작일까?